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가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대비해서 대략의 수입과 지출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 역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워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부가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산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는 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별로 아주 촘촘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야별로 보면은요, 특히 보건복지 고용 그리고 외교 통일에서는 예산 지출이 늘어납니다.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게 짜져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교육과 R&D 예산은 상당한 규모로 감소하는 지출안입니다. 정부가 이런 지출안과 수입안을 통해서 4가지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미래 준비 투자. 셋째,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의 예산안이 이 4가지 정부가 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먼저 이 예산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의 학술적 정의는 재정 흑자가 나는 경우입니다. 즉 뭐냐면 지출이 수입보다 작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자체는 적자 예산안입니다. 흔히 이 긴축 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에 역대 최저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출 증가율이 2.8%인데 원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출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긴축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긴축 재정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안에 따르더라도 내년도 우리는 재정수지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수지, 즉 정부가 이야기한 총수입 빼기 총지출을 했을 때 적자가 나는 부분이 GDP 대비 한 1.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재정수지에다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 즉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관리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리재정 역시 GDP의 한 3.9%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적자 폭이 너무 커서 부채가 너무 많아진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계속 재정 준칙 도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 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그런데 이 재정 준칙이 보통 도입되면은 관리 재정 수지를 적자 폭이 3%가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준칙 도입을 지난 2년간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 2024년 역시 재정 준칙이 도입됐더라면 과도한 적자를 내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산이 적자를 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역대 최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수입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수입이 올 예산안 대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해 수입은 2023년 예산안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한 최소 세입이 60조에서 80조 정도의 결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올해 수입에 대비해서 내년도 수입은 오히려 한 30조 정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수입에 대한 예측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수입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예산을 짤 때 2% 중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과연 한국 경제가 2% 중반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지출을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 수입에 대한 전망이 낮고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확대 재정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올해 예산을 짤 때 흔히 우리가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세법 개정안을 같이 상정하게 됩니다. 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대규모 감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세는 구간별로 세율을 1%씩 인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또 과세 유예했고요.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하는 대주주 요건도 10억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낮췄습니다. 특히 기본 공제 금액이 일반 9억 원,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높였고요. 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자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자의 세율을 대폭 인하시켜줬습니다. 또한 기업 상속 공제도 대상도 확장했고 공제한도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분야에서 세금이 굉장히 조금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세금이 조금 거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부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감행했기 때문에 총 수입은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국회 예산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3년에서 27년 즉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연평균 12조 9천억 정도의 세수가 결손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 고영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내년도 세금 감면액은 올해 대비 약 7조 6천억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2023년에 단행했던 대규모 감세를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최소한 원상복귀 시킨다면은 7조 6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거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기 침체의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흔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 세금을 늘리고 지출도 늘려서 그러나 결국은 세금 늘리는 것이 더 커져서 흑자 재정을 통한 긴축 재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라는 법을 만든 걸 보면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은 늘렸습니다만 세금을 대폭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상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이 된 2020년 12월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규모 세입 결손이 원래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최소한 원상복귀하려는 노력 없이 내년도 역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자가당착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정부 안에서 정책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한 14만 7천 개 역대 최대로 증가시켰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 원에서 4만 원 인상시켜서 노인 예산을 약 2조 2천억 증액시켰다라고 해서 노인을 위한 복지 문제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분히 총선용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인하시켜 줌으로 인해서 또 국세 수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매우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복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올해도 내년에도 지출될 수 있을지 복지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사실 배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은 늘리고 동시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줄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8천억, 실업소득 5천억 정도, 그다음 직업훈련 1천억, 고용 서비스 약 1,500억 정도 총 고용 일자리 예산을 1조 6천억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안 좋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깎고 오히려 노인 일자리 예산은 더 늘렸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한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더라도 작년도에 단행한 감세를 원상복귀시키기만 하면 약 7조 6천억의 추가적인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경기 예상을 지나치게 높게 해서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고용과 복지에 대한 지출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그리고 SOC 예산을 오히려 증가시킨 것입니다. R&D 예산을 약 5조 원 정도 감소시켰는데요. 물론 R&D 예산이 그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했고 거기에 비해서 R&D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약하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장농 특허 문제도 여전하죠. 장농 특허라는 것은 특허를 받고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실상 특허를 위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런 장론 특허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허의 70에서 80%에 해당한다는 통계치도 있습니다.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R&D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예산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을 갑자기 5조 원 정도를 깎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깎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없습니다. 또 가만히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이 R&D 예산을 깎으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선도형 R&D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정부는 ABC를 이야기합니다.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사이버 보안들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야들은 이미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선도적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추격형 R&D를 하겠다는 거, 국산화를 하겠다는 과거의 개도기식 R&D 정책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도형 R&D를 위해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선도형 R&D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이라는 성격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즉 누가 무엇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선도형 R&D의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R&D 포트폴리오를 가진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이 선도형 R&D에서 국가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보면은 교육 연구 예산이 약 1조 7천억이나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연구보다는 정부가 찍어놓은 몇 가지
그리고 이미 성공한 분야, 유망한 분야라고 알려진 분야의 R&D들을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몰아가는 전형적인 추격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SOC 예산은 1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거 역시 당연히 총선에 대비한 정치적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SOC가 부족한 개도국 시절에 SOC 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사용이 별로 되지 않은 SOC에 대한 과잉 투자, 중복 투자 때문에 많은 나쁜 사례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SOC 투자를 늘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래가 없는 예산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RE100을 달성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방향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RE100이 2050년까지 하겠다고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 거래처로부터 RE100을 달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기 생산량의 10%도 안 되는 OECD의 유일한 국가이고 전 세계로 봐도 100위권 밑으로 드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해서는 후진국 수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 같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영암에 태양광으로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70%의 전기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은 이른바 직렬형 발전입니다. 직렬형 전기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원자력이나 이런 발전은 병렬형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직렬과 병렬이 부딪혀서 같은 송전 시설로 송전을 하게 될 때 잘못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 같은 데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더라도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영암이라든지 경상남도 지역에 RE100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SOC 예산과 R&D 예산을 RE100 클러스터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이번 국회 심의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인에 충분한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없습니다. 용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RE100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생산하지 못한다면 주요 반도체 수입처에 생산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RE100이 매우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RE100 클러스터에 유치해야 됩니다. 용인이 아니라 삼성전자 클러스터가 전남이나 경남으로 가야만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해지고 산업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산업 공동화의 가능성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는 저출산 대책이 여전히 금전적인 대책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 같은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공공기관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인을 주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어떠한 노력도 이번 예산안에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